네,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미국으로 자산 배분 같은 거, 그럼요. 자산 이전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분야 전문가를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존청 변호사님이시죠? 네, 이분은 뭐 유튜브도 진행하고 계시고 좀 네. 유명합니다. 한번 직접 만나보시죠. 어디 존 씨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 씨예요, 청 씨예요. 나랑 같은 정씨시겠지. 정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정입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미국에서 사시는 거죠? 예, 캘리포니아에서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도 사무실이 있어서 왔다 한 갔다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나와서 합니다. 그래요. 그럼 저기 뭐 시차 적응하기 힘드시겠다. 2달에 한 번 왔다가 갔다가 하시면. 이게 뭐 그래도 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그랬습니까?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일단 요즘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부자들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럼요. 예. 따라가죠. 요즘 부자들은 미국으로 자산 배분 같은 걸 많이 좀 하죠.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 네.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그때 네.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하고 비교해도 어쨌거나 관심의 수준이라던가 네. 그런 강도 이런 것들은 더 높아지는 걸 체감하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미국 시장이 갖는 장점에 대한 것들은 다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의 관심은 이제 예. 그냥 투자라는 것보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절세 면에서건 현금 흐름 면에서건 아니면 법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건 네. 그게 유리할까까지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부자분들이 그 존청 변호사에게 좀 상담을 의뢰하거나 그런 일들이 좀 많아졌어요. 꼭 뭐 자산가에 국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뭐 이런 크로스 보더라고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제가 한국에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쪽에서 워낙에 이제는 뭐 투자나 자산 관리나 이런 데 있어서 뭐 장벽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 그 관심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슈가 뭐 아주 무슨 재벌 총수는 아닌데 꽤 그래도 자산이 있는 분들이 그 상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해외로 좀 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네. 예. 그거는 실제로 그런 트렌드가 좀 있긴 있습니까? 그게 뭐 사실 말은 계속 많고 또 말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꼭 미국만의 문제는 미국을 그 목적지로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여러 나라들을 생각하는 것 같고 네. 또 미국은 미국대로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낯간지러운 얘기지만 1등 국가이고 네. 투자 면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또 교육이건 사업이건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관심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또 네, 네. 뒤이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역시 그 증여나 상속에 있어서 제도상의 혜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관심은 뭐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낯간지럽다는 얘기를 또 우리 정청님한테 들으니까 굉장히 또 한국말을 잘 배우셨네. 낯간지럽다. 무슨 뜻인지 아시는 거죠? 당연히 알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나고 자라고 여기서 다 교육받고 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발음 왜 이렇게 미국 바다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셨고 네. 여기서 교육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신 거죠? 네, 저하고 아마 동년배실 거고. 그래요? 학번도 같지 않나?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박찬호가 되셨어? 정말 깜짝 미국에서 그냥 태어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럼 뭐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으로 예를 들어 뭐 혹은 뭐 어느 나라 이렇게 갈 때 예. 그 가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나요? 그게 뭐 저 국외 전출세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있죠. 이게 사실 그 3%에서는 안 다뤘나요? 이게 지난달이었죠. 네. 굉장히 큰 그 국외 전출세 관련해서 네? 법 예고가 나왔어요. 네. 이게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닌 걸로 네. 아는데 네. 국외 전출세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산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또는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른 그런 상황에서 네. 이게 한국이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 거주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잖아요. 그 네. 자산이 어디 있건간은. 그러니 이제 이 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네.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뭐 세금을 덜 부과하는 그런 나라로 옮긴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세금을 안 내고 타국에 나간단 네. 말이죠. 그러면 대주주로서는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 꼴을 못 본다. 네. 그러니 이게 당신이 안 팔았더라도 마치 매각한 걸로 간주해서 그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전출하게 이게 되네. 말하자면 국외 전출세의 개념인데 이건 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 법이 한국에 도입이 된 게 2018년 이즈음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걸 막고자 한다면 네. 적용되는 해당 자산은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타국에 있는 그런 자산들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국적을 포기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건 그게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이런 것들의 시가평가를 통해서 과세하는 게 네. 엑시텍스 또는 국외 전출세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처음에 도입됐을 때 이 국내 주식 그리고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그 주식들에만 국한해서 적용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도입이 됐을 때 좀 의아하다. 왜냐하면 이 법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전체 자산에 해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언제고 이게 확대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지난달 초에 나왔던 통과된 거라고 말씀 안 하시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안만 나왔고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아마 27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 그럼 해외에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우리 국세청이 파악을 해서 세금을 다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의 경우는 지금 해외 사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고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그 대상 주식들만 감안하는데 반해 이제 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모든 주식을 다 포함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사면 당연히 뭐 알겠지만 그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도 역시 우리 국세청에서 여러분 제가 탈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알 수 있어요. 그 미국에 있는 뭐 여러 기업들을 통해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법의 해석과 법의 적용과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이게 디텍트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의 말씀일 텐데요. 일단 국내 주식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의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이제 송금을 하거나 할 때는 그런 기록들이 다 남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추적이 될 거라고 짐작을 하고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세금을 어디다 내요? 미국에 내요? 저는 미국에 내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이고 한국에는 얼마 안 있으니까. 한국에서 번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서 한국에 과세되는 성격도 있고 원천 징수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제 그 주로 하는 게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니까 그건 이제 어디에서 그 내 서비스를 진행하느냐인데 미국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로 뭐 부를 이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자주 좀 발생을 하는데 그 세금을 어떻게든 이제 있는 분들 좀 절세하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이제 그냥 직접 투자를 통해서 그 성과를 내가 누리겠다라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나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텍스 이피션하게, 그다음에 현금 흐름을 가장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텍스 이피션하게 내가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증여 상속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뭐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는 것 같고, 그쪽에서 특히 이제 또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 저도 더 많이 나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상속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조금 더 뭐랄까 좀 약간 많이 안 뜯어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미국도 꽤 뜯어갑니까? 미국은요 상속 증여 제도가 있는데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이기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유명무실하다는 게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면 세법상 미국 거주자라고 하면 평생에 걸쳐서 증여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 없이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있거든요. 그냥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이주 기자가 아들한테 평생 동안 증여할 수 있는 금액 그렇죠. 한 5억 8천 정도 볼까요? 5억 8천이면 한 50만 불 되는 건가요? 한 40만 불 좀 넘겠네요. 그러면 30배? 30배요? 40배가 넘는 거예요. 1,400만 까지는 비과세다. 1,400만 불? 예, 우리나라로 한 200억 가량 되나요? 그 정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증여자 기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을 놓고 보면 이제 가정 한 세대에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가는 게
엄마 아빠잖아요. 네. 그럼 타임스 2 하는 거죠. 그러면 2,800만 불이고 이게 한 사람당 1,400만 불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한 세대를 놓고 보면 이제 다음 세대로 가는 게 300억이 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게 제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라고 무슨 그런 자산가 그 집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미국의 그 세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에 네. 이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세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증여상속세였었거든요. 네. 원래는 미국도 이렇게 이 평생 면제 얘기라고 하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00만 불이 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준이었었는데 네. 이렇게 한 20년 사이에 올랐다가 그 트럼프 1기 2017년도에 이게 다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이 2배로 늘었어요. 1,000만 더 불이 늘었어요? 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당시에 워낙에 그 법의 그 개정 폭이 굉장히 레디컬하다고 하나 네, 급진적이다 보니까 이게 한시법으로 다 됐었거든요. 네. 2025년까지. 네. 근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한 텀 쉬었잖아요, 트럼프가. 네. 그게 대통령이 돼서 이번에 또 그 법을 다 영구법으로 만들면서 말씀하신 증여상속에 대해서는 오히려 100만 불이 늘어서 내년부터는 1,500만 불이 됐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증여상속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상에서는 아니 부가 너무 이전된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이 해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증여나 상속을 할 때는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감정일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증여상속에 그렇게 굉장히 넓은 범위까지 과세를 안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뭐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뭐 불만 내지는 뭐 문제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러나 네. 뭐 결국 이거는 뭐 협의의 문제일 테고 적어도 글쎄요. 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까요? 네. 뭐 아마 뭐 소득세나 이런 다른 방식으로서의 과세 또는 네. 뭐 재산세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어떤 과세에 있어서의 효과는 달성했다? 뭐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싶고요. 살면서 세금 이것저것 많이 냈으니 뭐 그렇게 내고도 남은 재산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처분해라 뭐 이런 정도 느낌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미국이 워낙 그 재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프로퍼티에 대한 굉장히 강한 신념들이 좀 있잖아요. 내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사유 재산에 대해서 네. 어떤 정부의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그 문화적인 그렇죠. 어떤 네. 역사적인 특수성이 있으니까 네, 네, 그게 네. 가만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까 그냥 유추를 해보는데. 그러니까요. 예. 여튼 뭐 미국에 그래서 특히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보다 기준이 이제 아주 완화돼 있고 거의 웬만큼 한 돈은 이제 거의 상속 증여세가 없다 보니까 미국이든 아니면 뭐 요즘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로도 이제 많이 네. 가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만약에 그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미국의 그런 세법을 이용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면 또 우리나라는 아 그런 꼴은 못 보겠는데 저는. 여러 사람들 그거를 못 본다 내가. 아니, 근데 이런 감정이 다들 들 수밖에 없을 있을 것 수도 같긴. 있겠네. 물론이죠. 그리고 네. 또 한국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는 미국이 뭐 제공하는 제도상의 혜택이 아무리 난다긴다 대단하다 해도 네네. 결국은 이게 한국인으로서는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종적으로는 한국 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그런 전문적인 것까지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예. 미국이 제공하는 여러 제도상 혜택 중에는 네. 세금을 이월하고 이런 혜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는 최소한 최종적인 과세 권한이 한국에 있다 해도 네, 한국의 투자자로서도 상당 부분 누릴 수 있는 효용은 있거든요. 그러니 양국의 법을 잘 지키면서도 네, 네.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어떤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자산 관리 측면에서 이제 그 자산 관리 측면에서 한국인이고 내 일정 부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있을 때 그러면 미국에서의 무엇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좀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자산을 배분한다. 네. 그건 뭐 사실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배분할 자산이 있어요? 아니 저 말고 지금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 많으니까. 분들. 그러니까 저희는 보시는 분들의 대리인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저는 없어요. 이거 배분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배분할 거 없어요. 예. 어떤 특정한 그 자산 클래스나 그런 종류를 지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사실 한국도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주식만 하고 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만 하고 또 이렇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또는 기타 여러 뭐 금융 상품들이 있단 말이죠.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 네. 통해서
절세 투자를 가능하게 해요. 절세 투자. 결국 우리 뭐 유명한 사례로 이런 게 있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 굉장히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네. 어마어마한 거부이고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활용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냈더라라는 그런 뉴스 있었단 말이죠. 네. 대통령 선거 때도 모든 대통령들이 이런 본인의 세금 신고서를 공개했는데 그는 안 하다가 네. 나중에 한국에서도 아마 많이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21년도쯤에 의회의 결정으로 그게 공개가 됐는데 당시에 그 사람들이 수군댔던 것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더라.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네. 사람으로서 아마도 그 말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동산을 활용한 절세 방안을 사용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 공개가 됐죠. 근데 결과는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뭐 TV 프로 셀럽이고 부동산 개발업자로 돈 많이 벌었는데 실제 정말 보잘것없이 세금을 냈거든요. 근데 그게 지극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달성 가능했고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거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네. 미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어떤 투자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일반인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도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도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근데 부동산 사면 네. 세금이 그 보유세가 엄청나지 않아요? 뭐 1년에 몇 프로라더라? 뭐 1, 2% 가까이. 1%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뭐 네. 1.5, 뭐 2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이 10억이면 1년에 2천만 원씩 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렇지. 그렇죠. 예, 그렇죠. 2천만 원씩. 그렇죠. 100만 불이면은 그렇죠. 10,000불, 20,000불 이렇게 내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너무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1주택인 경우 세금 진짜 별로 안 내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 네. 근데 미국에는 그런 뭐 부동산 투자가 됐든 아니면 이제 실제로 그냥 가서 사는 일이 되더라도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재산세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딱 보면 이게 지역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세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하는 어떤 절세 어떤 플래닝에 있어서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있느냐, 그 지역의 로컬 정부가 부과하는 세율이 얼마냐에 따라 네. 그냥 기계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네. 부담이 높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네. 한국인들이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우리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고려하게 되는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세금에는 네. 뭐 소득세가 클 것이고 또 증여상속세가 있잖아요. 소득이라고 하면 임대소득이 있을 것이고 네.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미국의 제도를 활용을 하면 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요. 임대소득세 발생할 때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이건 제가 2년 전에 물론 기억 네. 못 하시겠지만 이거를 그 매각 이후에 네. 재투자를 계속 하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게 하게 되면 양도소득을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이연시킬 수 있도록. 이연할 수 네.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컨대 뭐 100만 불 10억짜리 부동산을 30억이 됐을 때 팔아요. 네. 근데 30억을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쓰면 그 2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안 낸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10억에 샀던 게 뭐 100억이 된 거를 또 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네. 노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누적된 그 양도소득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이걸 팔지 않고 다음 세대로 상속을 해주면 그리고 상속을 받은 아들이 또 딸이 이걸 돌아서서 판단 말이죠. 뭐 네. 100억에 팔아요. 네. 100억짜리니까. 네. 그러면 소득세를 얼마 내냐면 안 돼요. 100억에 받았으니까. 100억에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90억만큼이 지금 쌓인 90억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 미국에서 그 임대 부동산을 통해 이제 내가 발생하는 그런 소득세, 임대, 그죠, 렌트 네. 인컴, 그리고 캐피털 게인 이런 것들 그리고 증여 상속세까지 다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미국에 있으니까 말씀하신 그런 프로퍼티 텍스에 대한 부담은 받아들이고 그 밖의 것들을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지. 그 집을 사서 월세를 주고 거기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집값 올랐을 때 그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할 텐데 그것도 자꾸 미루고 애한테 넘기면 그러면 땡 이런 그죠.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은 이제 부동산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네. 뭐 주식이나 그런 쪽에서도 가능하고 또한 기타 뭐 보험 상품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라 그러면 사실은 보험이지만 이게
보험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하는 또 절세 혜택이 있는데 네. 이걸 실질적으로는 내 투자의 하나의 비이클로 껍데기로 삼아서 거기서의 어떤 투자 수익을 비과세로 하고요. 네. 거기서 또 은퇴 이후에 내가 가져다가 쓰는 그런 소득, 은퇴 소득도 비과세로 하고요. 또 나머지는 또 비과세로 다음 세대로 넘기는 그 네, 사망보험금의 형태로 그런 것들도 가능하니까요. 사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자리에서 뭐 특별히 설명해주기가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고객이고 이제 변호사님한테 가서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때요라고 했을 때는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총망라해서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부동산은 또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보험 투자는 이런 게 있고 이걸 한 자리에서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하겠네요. 뭐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가능하고요. 할 수는 네, 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물론 관심을 갖는 특정한 어떤 그 투자 상품 내지는 그런 프로퍼티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에 맞게 말씀을 드리고 네. 예 그렇게 합니다. 미국도 근데 그런 여러 구멍들을 또 잘 메우려고 열심히 또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요. 국세청 같은 그러니까 두 데서.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으니 뭔가 불합리한 제도의 공백이라고 했을 때는 그걸 채우려는 그런 노력은 서로 물고 물리는 게 당연히 있고요. 그렇지만 또 말씀을 하셨으니 그 좀 차이라고 한다면 이게 안정적인 결국은 모든 게 경제 어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모든 정부의 목적이라고 하면 네. 각 개별 경제 주체들이 되는 개인, 기업 단위에서 은퇴 준비를 하는 거는 당연히 장려하는 거잖아요.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컨대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법이요. 처음에 들으면 지금 두 분처럼 휘둥그레져요.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래요. 이게 수십 년에 걸친 뭐 100년 이상 된 그런 법이기도 하니까 네. 어떤 안정적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네. 투자를 장려하는 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왔다라고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 LA에 계시잖아요. 예. LA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군대들도 뭐 갖고 와서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지역차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LA 다운타운 지금은 이제 많이가 아닌데 거의 없어졌고, 근데 한때 굉장히 심각했고, 네. 뭐 이제 또 제가 사는 그런 지역, 약간 좀 남쪽의 오렌지 카운티 지역인데, 네. 거기는 이게 또 남의 나라 얘기인 것처럼 뭐가 그런 게 있나 싶기도 그래요? 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건 이제 이민과 관련돼서 네. 분위기가 어떠냐일 텐데, 네. 확실히 이 입국 출국하고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좀 경계 내지는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자도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냥 예전에는 무슨 뭐라 그러니까 그냥 비자 안 받고 이렇게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요즘은 되게 까다로워졌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게 이스타 프로그램이라고 네. 3개월 이제 무비자인데 예전에는 그걸 활용해서 사실 단기 출장자들 한국에서 그런 분들이 그 이스타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사실 예.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네. 이스타로 갔을 때는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훨씬 더 엄격해져서 이 모르고 그냥 갔다가 큰 코 다치는 상황들이 뭐 대기업, 뭐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하여튼 요즘 미국 분위기는 근데 그 사시는 데는 좋다 이거죠.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는 그냥 한인들뿐만 아니라 그런 이 해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그런 좀 이민자 프렌들리한 그런 거기 좀 지역입니다. 사는 동네입니까? 글쎄요, 뭐 그냥 좀 교육 수준 그리고 LA도 또 위험한 지역들이 있는데 거긴 좀 안전하고 기후 좋고 한국에서 가깝고 뭐 이런 그래요? 것들을 다 감안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렌지 카운티는 오렌지 값이 싸죠? 예전 이걸 어떻게 받아야 돼? 야, 한국 떠나진 지 오래돼서 못 받아 이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뭐 정리하신 아마 책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네. 아까 제가 계속 멈칫멈칫했던 게 네. 그런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적절할까 싶었었던 네, 건데요. 결국은 미국이 네. 이 제공하는 여러 제도상의 혜택이라는 것이 네. 미국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또 크로스 보더 갈수록 이제 한국 미국에 걸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꼭 미국에서 한국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건 그들이 다 이제 크로스 보더의 대상인데 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한 설명 꼭 활용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는 어떤 시장의 투자 시장으로서의 어떤 전망 내지는 그 긍정적인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걸 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관리할 수 있겠느냐, 뭐 텍스 면에서건 법적인 면에서건 현금 흐름 면에서건 이걸 제공하는 뭐 그래서 이제 제목이 미국 자산관리 성공 네네. 전략인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LA 공항이 혹시 잡히게 되면 우리 변호사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잡혔잖아. 왜요? 너무 아니 뭐그 지금 아, 오래 할 얘기는 아닌데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더라. 말도 네. 안 되는데. 하여튼 그건 한번 나중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청 변호사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장 시작하니까요. 저희도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저희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